우루과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4년 8월 우리 해역에 무려 600척의 중국 어선이 3주째 머물며 바다를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3만 명이 넘는 우리 어민들이 생계를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루 손실만 50억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200억에 달했습니다. 작은 나라 우루과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도, 브라질도, 아르헨티나도 눈을 감고 침묵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 뜻밖에도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참수리급 고속정 우라카노가 남대서양을 향해 출항한다는 소식과 함께 단 한 줄의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돕겠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한국은 따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따뜻함을 받겠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루과이가 한국을 따뜻하게 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비에르 가르시아 두치니 우루과이 국방장관입니다. 해양안보 문제를 수년간 다뤄왔지만 그날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바다를 지켜왔다고 자부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새벽 4시 30분 잠든 저를 깨운 것은 해군 사령부의 긴급 전화였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영해까지 들어왔습니다. 즉시 출동하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30분 뒤 몬테비데오 해군기지 상공에 도착했을 때 헬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장면은 제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평선 너머 끝없이 이어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빛은 마치 바다 위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600척이 넘는 선단이 우루과이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인공적인 조업 등불이 자연의 달빛조차 삼켜버렸습니다. 수십 년 군사 경험에도 이런 압도적인 침탈은 처음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미 사흘째입니다. 우리 어선들은 단 한 척도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 참모카를 대령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은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충혈돼 있었습니다. 강인하기로 이름난 그마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전실로 들어가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가득 퍼져있는 붉은 점들이 마치 감염병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단순히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흡입 장비로 해저를 긁어모으고 있었고 오징어부터 참치, 멸치까지 모든 것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치어들까지 무차별 남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카를 대령은 보고서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하루에만 5억 페소입니다. 이 상태가 한 달 지속되면 우루과이 수산업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GDP의 8%를 차지하는 수산업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임을 절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이 가진 함정이라고 해봤자 1980년대에 건조된 구축함 2척이 전부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25노트에 불과했고 무장은 낡아 있었으며 레이더 성능도 초라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어선과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속도도 숫자도 모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에는 중국 해경선까지 대기 중입니다. 전날 우리 함정이 접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칼을 대령에 굳어진 표정만 보아도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의 기함 리베르타드호의 승선에 중국 어선단에 접근했습니다. 다가갈수록 그들의 규모가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가장 큰 어선은 길이가 100m가 넘었고 우리 군함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최신식이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 첨단 어군 탐지기, 자동화된 그물 투입 시스템까지 마치 군함처럼 정교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부함장이 망원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덮을 만큼 거대한 그물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일주일 동안 잡아야 할 어획량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폐기물 처리였습니다. 바다 위로 기름과 음식 찌꺼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자부하던 우루과이 해역이 순식간에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m까지 접근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수십 척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즉시 후퇴해야 합니다. 함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어 중국 어선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공해다. 방해하지 말라. 즉시 물러가라. 충돌 위험이 있다. 위협적인 중국어 방송이 바다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크기도 속도도 숫자도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은 제 생애에 가장 깊이 새겨진 상처로 남았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한 어민들의 모습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부두에는 조업을 포기하고 돌아온 어선 50여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봤는가? 제가 묻자 카를 대령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고 칠레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 때문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우루과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작은 나라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국제사회의 정의란 결국 힘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침탈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관님,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젊은 해군 장교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묻는 순간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방부 집무실에서 꼬박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토가 빼앗겨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이 가진 함정이라고 해봤자 1980년대에 건조된 구축함 2척이 전부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25노트에 불과했고 무장은 낡아 있었으며 레이더 성능도 초라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어선과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속도도 숫자도 모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에는 중국 해경선까지 대기 중입니다. 전날 우리 함정이 접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칼을 대령의 굳어진 표정만 보아도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의 기함 리베르타드호의 승선에 중국 어선단에 접근했습니다. 다가갈수록 그들의 규모가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가장 큰 어선은 길이가 100m가 넘었고 우리 군함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최신식이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 첨단 어군 탐지기, 자동화된 그물 투입 시스템까지 마치 군함처럼 정교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부함장이 망원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덮을 만큼 거대한 그물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일주일 동안 잡아야 할 어획량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폐기물 처리였습니다. 바다 위로 기름과 음식 찌꺼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자부하던 우루과이 해역이 순식간에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m까지 접근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수십 척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즉시 후퇴해야 합니다. 함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어 중국 어선들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공해다. 방해하지 말라. 즉시 물러가라. 충돌 위험이 있다. 위협적인 중국어 방송이 바다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크기도 속도도 숫자도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은 제 생애에 가장 깊이 새겨진 상처로 남았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한 어민들의 모습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부두에는 조업을 포기하고 돌아온 어선 50여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봤는가? 제가 묻자 카를 대령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고 칠레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 때문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우루과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뼈아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작은 나라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국제사회의 정의란 결국 힘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침탈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관님,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젊은 해군 장교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묻는 순간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방부 집무실에서 꼬박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토가 빼앗겨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한국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에게 우루과이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문서 속 당시 외무장관의 연설문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우루과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놀라운 기록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한국을 지원했다는 사실, 몬테비데오의 초등학생들이 점심값을 모아 보냈다는 이야기, 어느 과부가 남편의 군복을 모아 한국 병사들에게 전해달라 했다는 사연까지. 그러나 감동 속에서도 한 가지 불안이 스쳤습니다. 혹시 한국이 이 이야기를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것은 아닐까?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중국이 항만 투자를 제안했을 때도 처음에는 조건 없는 지원이라 했지만 나중에는 99년 장기 임대와 군함 정박권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브라질이 공동어업 협정을 제시했을 때도 결국 우루과이만 손해를 보는 계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조건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대사님, 순찰 지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유지비와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군사 협력이나 한국 기업의 진출 같은 요구는 없습니까? 그런데 김정호 대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관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 배로 우루과이의 바다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유지비는요? 연료비는요? 그러자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간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합니다. 연료, 수리, 교육, 심지어 승무원 급여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대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나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도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그는 단호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정부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우루과이가 바다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이런 거래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조건 없는 지원이 가능할까? 의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미 각국의 국방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페르난도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브라질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 있습니까? 그는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없는데. 무슨 일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뒷일이 있을 거요. 아마 나중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자든지 자원 개발권을 요구할 게 분명하오. 중국처럼 말이오. 아르헨티나의 마르틴 장관에게도 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우루과이를 돕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소. 조심하는 게 좋소. 요즘 아시아 국가들이 남미에 진출하려고 온갖 달콤한 제안을 하거든. 일본도 그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칠레의 로드리고 장관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건 믿기 어렵소. 반드시 대가가 있을 거요. 모든 동료들의 반응이 같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그것이 외교가의 냉혹한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한국이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줄까? 마리아는 변호사 출신답게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숨은 조항을 찾아내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데요.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단 하나뿐이었고 중국 어선들은 매일같이 우리 바다를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까지 동행했습니다. 대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자 김정호 대사는 차를 따라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말이죠. 하지만 저희 조상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들 덕분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되돌려줄 때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세상에는 조건 없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김 대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12월 한국전쟁 때 제 할아버지는 중국군에게 포위된 채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그를 살려준 것이 바로 우루과이에서 보내온 모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포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아버지도 저도 태어나지 못했겠지요. 장관님, 이건 단순한 외교 거래가 아닙니다. 생명의 빚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인들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이름은 우라카노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우라카노? 김 대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어로 허리케인을 뜻합니다. 우루과이의 바다에 몰아칠 희망의 바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1950년 당시 한국에서 우루과이에 보낸 감사 편지의 원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쓴 친필입니다. 편지를 펼치자 한글과 함께 스페인어 번역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우루과이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이것 또한 헛된 희망일까봐? 김 대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장관님, 단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라카노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우루과이에 결코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약속을 듣고서야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70년 전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한국에 보낼 모포를 정성껏 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포가 이제는 배가 되어 되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꿈속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우라카노가 도착하기 이틀 전 예기치 못한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더욱 대담해져 이제는 우루과이 연안 12해리안까지 침투해 조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명백한 영의 침범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우루과이 어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관님, 대변 사태입니다. 중국 어선 80여 척이 푸에르토델 부카 앞바다 오헤리 지점에서 조업 중입니다. 작전실로 뛰어든 참모의 보고에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곳은 우루과이에서 가장 중요한 어항, 전체 어획량의 40%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점령한다는 건 곧 우루과이 어업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즉시 함정을 출동시키라. 제가 명령했지만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장관님, 함장들이 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직접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칼을 함장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사흘째 잠을 이루지 못한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칼을 함장은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함정이 접근하자 중국 어선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600척대 한 척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협했습니다. 다시 오면 충돌하겠다고. 칼을 함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과의 해상 충돌까지 경험했던 강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출동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선전포고 없는 전쟁. 바로 그 순간 항구 앞에서 거대한 소란이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어민들이 몰려와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라. 정부는 뭐하고 있나? 중국 놈들을 몰아내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3대째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삶 전체였는데 지금 그 바다가 눈앞에서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푸에르토델 부카오에서 50년간 고기를 잡아온 호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우리 바다에서 고기도 못 잡게 하는 겁니까? 호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손자도 모두 어민입니다. 우리는 4대째 이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에 나갈 수도 없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한 젊은 어민이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관님은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 우리 고통을 모르시죠? 우리는 매일 굶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어. 3주째 수입이 없어 집세도 못 내요. 상황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폭발하고 있었고 일부는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관님,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푸에르토델 부카오에서 조업하던 김 선장의 배가 중국 어선에 의해 그물이 찢기고 선체가 고의적으로 충격을 당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선장의 어선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물은 산산조각 났고 선체 옆면에는 충돌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묻자 김 선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조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국 어선 10여 척이 저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 그물을 잘라버렸고 항의하자 배로 들이받았습니다. 부상자는 없습니까? 다행히 부상은 없지만 손실이 500만 페소입니다. 그물값과 수리비를 합치면 1년 수입이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도 몬테비데오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어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모든 채널이 이 사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몬테비데오에서 수만 명이 중국의 침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산업 종사자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중국 어선단의 불법 조업으로 우루과이 경제는 하루 50억 페소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가 정부 무능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야당 대표 마르코스 로드리게스가 TV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루과이가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해가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독립국가가 할 일입니까? 야당의 공격은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언론 역시 연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우루과이 역사상 최악의 주권 상실 사태. 무력한 해군, 무능한 정부. 우루과이는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다.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신문 헤드라인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2년 해군 생활 동안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루과이 어민들의 그물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입니다.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급히 달려온 보고관이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민 30척을 집단으로 포위하고 그물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총 손실액은 30억 페소에 달합니다.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부상자는 없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의 어민이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어민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어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좌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민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마누엘 선장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이제는 중국인들의 바다라네요. 우리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켜온 어장인데 아버지가 물려준 배인데 이제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탄식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하, 상황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어민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겁게 물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배 언제 도착한다고 했나? 내일 도착 예정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배 한 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600척을 상대로? 그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우라카노 한 척으로 이 거대한 중국 어선단을 막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 바다를 뒤덮고 있었고 시내에서는 시위대의 구호가 밤하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의 미래가 그 불빛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마리아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TV에 또 중국 어선 사건이 나와요.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조심하세요.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정부로, 특히 해군을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배가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우라카노가 몬테비데오 항구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이미 항구에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어민, 정부 관계자, 야당 의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합쳐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온 배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로 600척의 중국 어선을 막을 수 있을지. 저 역시 새벽 6시부터 항구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기적을 바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현실감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경 수평선 위로 작은 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우라카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생각보다 훨씬 작잖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라카노는 길이 약 40m의 중형 함정이었습니다. 거대한 중국 어선들과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어선은 길이가 120m가 넘는데 우라카노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저 배 하나로 600척을 상대하겠다고? 허풍 아닌가? 언론인들의 시선도 점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TV 카메라는 우라카노를 클로즈업하며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에이 쇼네만, 이게 다야? 도대체 저걸로 뭘 할 수 있겠어? 현지 기자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까지 벌써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저런 작은 배로 뭘 하겠다는 건가? 우라카노가 항구에 접안하자 한국 승무원들이 내렸습니다. 5명의 기술진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군복이나 위험 있는 제복이 아니라 평범한 회색 작업복 차림이었고 헬멧은 낡았으며 신발은 그냥 운동화였습니다. 나이도 젊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로 보였고 한 명은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동네 수리공 같은데.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기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래요. 우루과이 정부 완전히 속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 기술진의 팀장 박장호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수한 인상이었고 키도 크지 않았으며 얼굴도 평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카리스마라는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거칠었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부산해양경찰청에서 온 박장호입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고 진솔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 장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칼을 함장이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곧 언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비아냥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저 작은 배 한 척으로 어떻게 600척의 중국 어선을 막으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나 박 팀장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우라카노는 최신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자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600대 1입니다. 박 팀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작전은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답변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기자들의 표정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정부가 우루과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신무기 테스트라든지. 박 팀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팀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확신 어린 답변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라카노 내부가 우리 해군 장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저도 동행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통신 장비, 항법 장치 모두 한국의 첨단 기술로 무장돼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100km 거리까지 동시에 200개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위성과 직접 연결돼 실시간으로 서울까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30mm 자동포는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의 설명을 듣자 조금씩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카를 함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가 접근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위에 위협합니다. 600척이 한 척을 에워싸면.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겠군요. 내일 직접 나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내일요? 벌써? 제가 놀라 묻자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태도는 인상적이었지만 우리 측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첫날부터 중국 어선단과 대면하는 건데. 그러자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일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관찰만 할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우라카노 도착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배 한 척이 과연 중국 어선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기 차이만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TV에 나와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런 소형 함정에 의존하다니 차라리 중국과 직접 협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SNS에도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배가 너무 작다. 중국 어선 한 척이 저것보다 더 큰데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정부가 쇼를 하고 있다. 부정적인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로비에서 박 팀장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600척을 상대로.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여기 왜 온 줄 아십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들이 1950년 겨울 우루과이가 보낸 담요 덕분에 살아남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빚을 갚을 때 절대 대충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묵직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현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 어선들의 행동 패턴, 우루과이 함정들의 한계, 그리고 바다의 특성까지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한국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식이라니요? 정면 충돌보다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한국은 늘 강한 상대와 맞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죠. 구체적이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1950년에 우루과이가 한국을 도울 때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겁니다. 작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 전쟁을 어떻게 돕겠냐고. 하지만 해내셨잖아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한국식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이 작은 배 한 척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크기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아침 6시, 우라카노의 첫 출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직접 승선의 현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2년 해군 경력에서 이런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박 팀장도 함께했고 우루과이 해군 장교 2명, 그리고 취재진 3명이 동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떠나면서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오늘은 전투를 하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날입니다. 관찰이라고요? 상대를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자병법에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중국의 고전을 인용하는 한국인의 모습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우라카노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속도는 20노트, 빠르진 않았습니다. 박 팀장이 일부러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갑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급하게 다가가면 경계하겠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의 치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30분 뒤 수평선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장관이 아니라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600척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 어선단이 바다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는 마치 거대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카를 함장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노트북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선단의 배치가 보이십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치요? 네. 무작정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박 팀장이 가리키는 대로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였고 각 무리마다 특별히 큰 배가 한 척씩 있었습니다. 저 큰 배들이 지휘선인 것 같습니다. 맞았습니다. 중국식 집단 조업 방식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휘선이 어군을 찾으면 신호를 보내고 주변 어선들이 몰려가 일제히 그물을 치는 방식입니다. 마치 군대 작전과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지휘선만 막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선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쉽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라카노가 중국 어선단에 천천히 접근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어선들이 하나둘씩 우라카노 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됐습니다. 박 팀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10분 후 우라카노는 중국 어선 20여 척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예전 우루과이 함정이 겪었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확성기를 켜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공해입니다. 당신들은 나갈 곳이 없습니다. 즉시 물러가십시오. 방해하면 충돌합니다. 위협적인 중국어가 바다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루과이 해군 장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카를 함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통이라면 여기서 후퇴할 텐데. 그러나 박 팀장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통신기를 잡더니 유창한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함정입니다. 우루과이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이 해역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어선들의 반응이 즉시 달라졌습니다. 한국이요? 왜 여기에? 한국 해경이라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팀장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제법에 따라 이 해역에서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할 뿐입니다. 평화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포위를 풀고 약간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러나는 겁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복잡한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묘합니다. 그들도 함부로 한국을 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우라카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라카노는 천천히 어선단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책하듯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 첨단 장비들은 바쁘게 작동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조업 패턴, 이동 경로, 통신 방식, 지휘 체계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모든 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통신 장비는 중국 어선들의 교신 내용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주파수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파를로스 함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시간 동안 우라카노는 중국 어선단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박 팀장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서쪽으로 대규모 이동했다가 오후 3시에는 동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박 팀장은 말했습니다. 어군이 조류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펼친 바다 지도를 보니 그들이 이동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병목 지점이 있었습니다. 2개의 작은 섬 사이 좁은 해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 저 병목 지점에서 그들을 차단한다면 전체 어선단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행하려면 완벽한 타이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어 다른 발견들을 설명했습니다. 지휘선들이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가 3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주파수들을 교란하면 전체 지휘 체계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군대도 통신이 끊기면 혼란에 빠지듯 어선단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라카노는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언론은 실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건가요? 기자가 묻자 박 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경이 아니라 공부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물었습니다.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그의 자신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박 팀장과 우루과이 해군 장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내일부터 3단계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상세하게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는 중국 어선들의 통신을 선택적으로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지휘선만 타겟으로 삼고 전면 교환은 피했습니다. 둘째 단계는 핵심 이동 경로를 시간차를 두고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우회적인 압박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단계는 우루과이 함정들과 협력해 심리적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어선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카를 함장은 잠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통신 교란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박 팀장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우라카노에는 최신 전자전 장비가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없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그들의 조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닌 전략적 심리적 접근. 성공 가능성은 약 70%라고 했습니다.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확신 있는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오늘 뉴스에서는 별일 없다고 하던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우리가 늘 힘으로 부딪히려 했는데 그들은 머리를 쓰더라고. 마치 바둑을 두듯 몇 수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응,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지만 그 희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의 바탕을 둔 것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우라카노가 출동했습니다. 박 팀장이 약속한 본격적인 작전의 첫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해군 사령부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우라카노에 설치된 HD 카메라와 고성능 통신 장비를 통해 모든 상황이 생생히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까지 이 작전을 주시했습니다. 오전 8시 우라카노가 중국 어선단에 접근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확실히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속도도 35노트로 높였고
각종 장비도 모두 가동되었습니다. 1단계 작전 시작합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통신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라카노가 전자전 장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간 무선 통신을 선택적으로 방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특히 지휘선들이 사용하는 핵심 주파수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도 그들의 대형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란이 성공한 듯 작전실의 분위기는 조금 밝아졌고 참모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나 10분 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장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 해경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관제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전실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경 소속의 대형 함정, 길이 약 120m급. 우라카노보다 3배나 큰 함정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해경선까지 투입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 간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해경선에서 강력한 경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 함정은 즉시 이 해역을 떠나라. 이곳은 중국의 전통적 어장이며 중국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10분 내에 떠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 충돌의 책임은 한국이 진다. 그들의 어조에서는 진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작전실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팀장,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작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중국 해경선이 들어오면서 어선들의 대형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야 합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중국 어선들이 해경선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라카노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어제 발견한 병목 지점, 2개의 작은 섬 사이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속도를 48노트까지 끌어올리자 중국 어선들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경선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5분 후 우라카노는 핵심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해역이었습니다. 지점 도착과 동시에 2단계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우라카노가 급정거하며 강력한 탐조등과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이 해역은 우루과이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모든 외국 어선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퇴거하십시오. 동시에 우라카노의 30mm 자동포가 하늘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쾅쾅쾅, 경고 사격 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중국 어선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순간 600척이 넘는 거대한 선단이 1초 만에 정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 군 경력에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선들이 모두 멈춘 것입니다. 박 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중국 해경선이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며 우라카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충돌 코스로 우라카노보다 3배나 큰 함정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팀장, 즉시 회피. 제가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회피. 우라카노가 급격히 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해경선도 방향을 바꾸며 계속 추격했습니다. 마치 고래가 작은 물고기를 쫓는 듯한 장관감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바다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전투였습니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지그재그로 회피했습니다. 우라카노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중국 해경선은 계속 추격했습니다. 거리 200m, 충돌 위험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충돌 위험. 그때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라카노가 급회전하던 중 숨겨진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회피 기동을 하다 보니 표시되지 않은 작은 바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우라카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선체가 손상되고 엔진은 정지했으며 좌연에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라카노가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체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천천히 마치 승리를 즐기듯 접근했습니다. 한국 함정, 즉시 항복하라. 우리가 안전하게 견인해주겠다.
그들의 확성기에서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작전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 역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라카노를 중국에 넘길 수도 없고 구조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국의 체면을 구겨드렸습니다. 우라카노를 지원할 다른 함정을 즉시 보내겠습니다. 저는 급히 구조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 함정들은 너무 느렸습니다. 지원함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2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우라카노를 강제로 견인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국제적인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 해경선은 우라카노를 완전히 포위하고 강제 견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우루과이를 위해 준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루과이 중국 해상 충돌, 한국 함정 손상, 남미 해역 3국 갈등 국제 뉴스 헤드라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우루과이를 이용해 중국의 정당한 어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 외교부의 강력한 성명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외교부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라카노는 우루과이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합법적 활동을 수행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결국 한국까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를 도우려다가 한국이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 팀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리한 요청을 했습니다. 박 팀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저희가 실력 부족이었습니다. 너무 자만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으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우라카노도 수리를 위해 부산으로 가져가야 하고요. 그럼 우루과이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루과이를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70년 전의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희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당당해졌고 국제사회에서 우루과이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우리의 실패를 대서 특필했습니다. 한국 함정작전 완전 실패, 우루과 해양 주권 위축, 정부의 무모한 도박, 참담한 결과, 차관 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70년 전의 아름다운 이야기, 한국과의 우정, 우루과이의 희망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 승리감에 차 더욱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루과이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손상된 우라카노가 중국 해경선에 둘러싸여 떠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보세요? 차관님, 박장호입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떠나셨나요? 우라카노는 괜찮습니까? 응급수리는 마쳤습니다. 항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참혹한 실패가 있었는데 또 시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국 해경선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상황인데. 박 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진짜 한국식 방법, 지금까지 써온 진짜 비밀 무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절망감이 아닌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장관님, 한국이 지금까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힘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정신으로 했습니다. 내일은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신으로요? 네. 1950년 우루과이가 한국에게 보여준 바로 그 정신으로요. 박 팀장은 계속했습니다. 장관님, 저희 할아버지들이 1950년 겨울 받았던 모포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 모포에는 우루과 할머니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순노 태극 문양을 넣으셨고 스페인어로도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러 NOSOTROS HERMANOS COREANOS. 그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일은 그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십시오. 장관님, 한 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절대 한국과 우루과이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항구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라카노 주변에 우루과이 어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어민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작전에 함께 참여해달라고요. 어민들이 참여한다고요? 네. 이번 작전의 진짜 주인공은 어민들입니다. 박 팀장은 한 명씩 어민들을 소개했습니다. 호세 할아버지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50명의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 팀장의 계획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라카노는 중국 어선단에 접근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적이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우루과이 어민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온 전통적인 어장에서 평화롭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 때문에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실제로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심지어 중국 CCTV까지 와 있었습니다. 우라카노와 우루과이 어선 50척은 오전 10시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라카노는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민들을 보호하며 조용히 중국 어선단에 접근했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어제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민들이 함께 있었기에 중국 어선들은 함부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무고한 어민들을 위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루과이 어민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바로 그 방식으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를 이어내려온 전통적인 조업 방식으로 그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루과이 어민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어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각국 기자들의 감동적인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조업하는 어민들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세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선에서 강력한 확성기를 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적대감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바다에서 50년간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모두 이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4대에 걸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바다는 우루과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이 바다를 사랑하며 지켜왔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고기를 잡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어선들 사이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몇몇 어선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러나는 거죠? 제가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중국 어민들도 같은 어민입니다. 가족을 위해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루과이 어민들의 절실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배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경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단 중 한 척에서 무선 통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루과이 어민 여러분, 우리도 같은 어민입니다.
가족을 위해 바다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서로 이해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중국 어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대화로 풀어갑시다. 그날 오후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어민과 어민 사이에 직접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 어선단 대표와 우루과이 어민 대표, 그리고 박 팀장이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화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생존권을 인정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오후 4시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우루과이 연안 50해리 내에서 조업하지 않기로 했고 우루과이는 50해리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측은 공동으로 해양자원 보호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폭력과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도 정부나 외교관이 아닌 어민과 어민 사이의 직접 대화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우루과이 전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바다를 돌려주었다. 우라카노와 박 팀장님 고맙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박 팀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정신으로 이긴 것입니다. 1950년 우루과이가 보여준 그 따뜻한 정신으로요. 힘으로는 일시적인 승리만 가능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한국이 배운 교훈이며 우루과이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들의 작은 선행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작은 모포 한 장이 거대한 바다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우루과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항구는 완전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약속대로 50해리 밖으로 질서정연하게 물러났고 우루과이 어민들은 3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항구에 나가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호세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배를 띄웠습니다. 50년 경력의 그는 누구보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낡은 어선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차관님, 정말 고마워요. 호세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힘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손자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바다가 생겼습니다. 4대째 이어온 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희망의 함성으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마누엘 선장, 카를 함장, 페드로 할아버지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출항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바다다. 3주 만이야. 3주 만에 다시 나가는 거야. 어민들의 함성이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6시간 후 어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박이야. 완전 대박. 마누엘 선장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배에는 참치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보지 못했던 풍성한 어획량이었고 중국 어선들이 휩쓸고 간 바다에도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모두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바다의 회복력은 놀라웠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바다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아도 되고 집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민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몬테비데오 대통령궁에서는 성대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국회의원들, 각국 대사들,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루과이는 진정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무력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지혜로,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70년 전 우루과이가 심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박장호 팀장을 연단으로 초청했습니다. 박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루과이 국민 여러분,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우루과이가 한국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되돌려드린 것뿐입니다. 1950년 겨울 한국의 젊은 병사들이 영하 20도의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루과이가 보내주신 모포 7만 장. 그 모포에는 단순한 천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한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우라카노가 되어 우루과이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 팀장의 말이 끝나자 우루과이 국민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호세 할아버지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80년 동안 보관하신 것입니다. 호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950년 한국에 보낼 모포를 만들 때 사용했던 실과 바늘, 작은 태극 문양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께서 한국을 위해 한 땀 한 땀 수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가 돌아올 것이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 호세 할아버지가 그 귀중한 유물을 박 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이걸 한국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팀장이 실과 바늘을 받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70년을 넘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감동,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루과이 전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몬테비데오 광장마다 사람들이 모여 한국과 우루과이의 우정을 기념했습니다. 태극기와 우루과이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한국 음식과 우루과이 음식이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치와 우루과이의 아사도가 한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한국 만세, 우루과이 만세, 우라카노 만세, 박장호 팀장님 고마워요.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우루과이와 중국 간 해양협정이 유엔 해양법위원회에서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어민과 어민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합의가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루과이의 바다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소식은 남미다른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가 한국의 평화적 협력 모델을 자국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마음으로 하는 외교가 남미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아세안, 아프리카연합에서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포스바이 하트라는 새로운 외교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주말 몬테비데오에서 모포 기념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우루과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한 새로운 국가 기념일이었습니다. 축제에는 1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에 보낸 모포 7만 장과 현재 우루과이 인구를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장관님, 저희야말로 감사드립니다. 70년 만에 할아버지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라뇨? 이건 빚이 아니라 우정입니다. 박 팀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한국과 우루과이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때 축제 무대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루과이 아이들이 한국 전통춤인 부채춤을 선보였고 한국에서 온 어린이들이 우루과이 탱고를 공연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박 팀장이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라카노 축소 모형입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만든 것으로 실제 우라카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라카노는 이제 우루과이 바다의 영원한 수호신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박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이 모형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한국과 우루과이가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날 밤 저는 우라카노 모형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평화로운 바다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위협적인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대신 우루과이 어선들의 온화한 불빛만이 고요히 반짝였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들이 심은 작은 선행의 씨앗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작은 모포 한 장이 전체를 구원했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루과이도 한국처럼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라와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랑은 순환하는 것이고 선행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우루과이 할머니들이 모포에 담았던 그 진심 어린 메시지가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후 6개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사이에도 비슷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루과이가 파라과이의 강오염 문제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우라카노의 기술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호세 할아버지는 우루과이 어민협회 회장이 되어 다른 나라 어민들과의 교류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유엔에서 우라칸 모델이 공식적으로 평화적 해결 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화와 이해를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이것이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채택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장호 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해냈네요. 박 팀장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루과이 할머니들이 해낸 것입니다. 70년 전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라카노는 여전히 조용히 우루과이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두 나라 사이에 생긴 영원한 유대였습니다. 70년 전 모포 7만 장으로 시작된 사랑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가 우루과이 모델을 도입했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28개국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신은 명확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그리고 그 은혜는 더 큰 사랑이 되어 돌아온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이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는 진실이 되었습니다.